예, 반갑습니다. 자, 전주에 용도 지구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우리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하고 올해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작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원래 용도구역이 4개였거든요. 4개였는데 3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오죠. 그죠? 맨 하단에 박스에 2번 한번 보실래요? 2번.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 제한구역, 또 도시 자연공원구역, 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안전 보호구역이죠. 전부 다 뭐로 끝납니까? 구역으로 끝나죠. 이 4개를 묶어서 옛날에 아니죠.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용도구역. 학계에서. 자, 용도구역으로 부르는데 6번, 7번, 8번이 작년에 3월 달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6번이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7번이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8번이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 요 3개인데 이 3개를 어디로 편입을 시키냐면 용도구역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구역이 몇 개가 되냐면 총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바로 그냥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들어오자마자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도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도구역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먼저 봐드린 이유는 용도구역이 총 몇 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가시면 7개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용도구역인데 시험에서 출제 빈도수는 보시다시피 사질 옆에 용도구역 옆에 보면 빈도수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거의 매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시험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우리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공부했는데 시험에 출제 여부를 떠나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모르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인데 4번째 시간이죠, 그죠? 어디를 배웠는지 목차 정리를 좀 하고 또 갑시다. 자,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공법 6개 법률 중에서 첫 번째 법률이죠. 자, 국토공간을 어떻게 하던가요? 계획을 세웠죠. 그죠? 계획 관련 내용은 지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을 배웠죠.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도 하던가요? 이용을 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에 관한 법률을 배우고 있고 공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규제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기승전 마지막에 뭐이더라? 행위제한입니다. 용도지역에서 종착점은요,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행위제한. 3가지 제한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무슨 제한을 했냐면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3가지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도 우리가 전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용도지구도 법에서 9개, 시행령에서 19개, 또는 조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말할 수도 있으면 3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용도지구 행위자는 근거가 어디냐면 조례입니다. 조례. 근데 그게 맞는 뭘 하더라? 행위자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행위자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게 될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이제 어디에 각각의 용도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그래서 그 행위자에 초점 맞추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요. 제일 먼저 배웠던 계획이 무슨 계획을 배웠냐면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공포에서 광역이란 말이 오늘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역이란 말은 2 이상의 어디를 말한다? 특광시군에서의 뭘 제시했다? 장기 발전 추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야를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계획이 관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누죠. 그죠? 이게 추상적 발전 방향일 때는 도시군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뭐의 일종이냐면 관할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관할구역 안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즉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그게 서울시 기본 계획이고요.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방향만 가지고 발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방향을 만들어주면 이 방향이 뭐를 내려주냐면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바꿔버린다? 구체화시켜버리죠. 그죠? 구체화시켜버리는데 어디에서 구체화되냐면 관할 지역에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부르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뭘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고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글자를 갖다 여러분들이 자꾸 곱씹어서 여러 번 수천 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글자 안에 의미가 되도록이면 녹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관리 대상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좀 전에 41페이지에서 봤잖아요. 그죠? 몇 개를 관리하던가요? 총 8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그래서 8개 관리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더 배워볼게요. 첫 번째가 21개 배웠죠.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용도, 지구를 관내에서 뭐 하기도 하고 지정도 하고 지정만 하는 게 아니죠. 지정된 걸 뭐 한다?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내지는 자연경관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죠.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요 절차가 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가 뭐에 대한 절차냐면 관리 계획의 절차죠. 그래서 요 절차가 바로 뭐더라? 계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관리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려고 지금 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용도, 구역. 그죠? 책에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안전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용도구역은 3가지가 더 있다고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3가지가 바로 뭐야? 첫 번째 뭐야? 도시혁신구역입니다.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 지구도 있었죠. 그죠? 네, 복합용도구역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입체복합구역. 이런 용도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도 오늘 배울 겁니다. 뭡니까? 도로, 학교, 공항,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을 뭐하기도 하고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 즉 도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절차가 바로 무슨 절차냐면 관리계획의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는 절차가 같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근데 같아야 달라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는 절차는 같아요? 같죠?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 형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계획에는 뭐도 포함을 하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무슨 사업?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사업입니까? 정비사업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이 포함되는데 개발사업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어디에서?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큰 틀로 놓고 보면 개발법과 정비법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관리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국계법. 국계법하고 개발정비법의 상호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배우려고 하냐면 도시개발법을 배울 거고요. 개발법이 끝나고 나면 정비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법과 정비법은 또 따로 있는 법률이 아니고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국계법은 12문제가 아닙니다. 12문제가 아니고 개발법에서 6, 정비법 6, 그죠? 그러면 12, 고로 몇 문제? 22문제입니다. 22문제. 아니다. 24문제. 24문제. 우리 공법에 몇 문제, 그러니까 60%가 국토계획법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국토개발법을 포기해도 돼요. 시험에 합격합니다. 정비법을 포기해도 시험에 합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비법 포기해봐 6개밖에 안 틀려요. 그래서 3331이 찍으면 2개는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국토계획법을 포기하면 공법 전체를 포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포기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계법을 포기하면 공법은 과락입니다. 과락.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언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논리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국계법이 안 되면요, 공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국계법에 있는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공법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죠? 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모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국토계획법을 대신에 또 잘 잡으면 공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는 이쁘게 만드는 게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를 품고 있냐면 8가지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배웠냐면 광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관할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수립하고 승인하면 돼요. 관리계획 절차, 관리계획을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절차를 배웠어요? 아니면 우리가 기반시설과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을 배웠습니까? 절차를 배웠죠. 절차를 배웠다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지정 병이 되는 절차, 설치, 정비, 개량되는 뭐를 배웠냐면 절차를 배운 겁니다. 절차. 그죠? 이게 이제 다 끝났죠. 관리계획 절차, 이제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배웠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용도, 지역 배웠어요. 용도, 지역. 21개. 개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지정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냐면 입안결정 고시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 절차를 생략하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었죠. 그리고 입안결정 고시 특례로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하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전주에 배웠죠. 건축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을 배웠습니다. 건폐율 기억납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40, 22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그죠? 거기에 각 용적률이 주거지역은 얼마씩 플러스 하라고 했습니까? 50, 상업지역 200, 그 다음에 빼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얼마 플러스? 50.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이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300, 350, 400. 그 다음에 녹지가 보전만 80이고 나머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 100이고 나머지 80. 이렇게 해서 행위제한 3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맨 마지막 파트에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에서 행위자는 어디에서 행위자는 하게 돼 있다? 제일 강한 곳.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2개 있었죠. 농지정하고 한 개 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용도지구를 배웠습니다. 용도지구 9개가 있었죠. 그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지는 근거, 그 다음에 행위제한의 근거, 조례. 그죠? 그 다음에 조례 사지 않는 게 고치 개발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배울 게 이제 뭐냐면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펴놓는 게 98페이지 용도구역. 그래서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배웠던 내용인데 용도구역은 똑같아요. 접근 방식은 개념, 그 다음에 각 용도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역시 종착점은 어디에 있다? 행위 제한입니다. 근데 용도구역은요, 행위 제한에서 좀 특이성을 드러내는데, 어떤 특이성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용도 구역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용도 지역을 배웠죠.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습니까? 용도 지구를 배웠죠. 역할이 누구를 도와줬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용도 지역의 비서 내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하다, 보약이다, 뭐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용도 구역을 할 건데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그죠? 지역이 관내 토지 얼마를 대상했나요? 전부. 지구는 일부. 그럼 구역도 당연히 뭐예요? 일부겠죠. 일부의 토지를 용도대로 만다 쓰는 겁니다. 쓴다. 쓰임이죠. 용도란 말은 쓰는 건데, 용도 지역에서 용도 쓰임하고 용도 지구에서 용도 쓰임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용도 지역에서 용도 쓰임하고 용도 지구에서 용도 쓰임이 같았어? 달랐어? 달랐죠.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구에서 용도 구역에서 쓰임이 같으면 지역, 지구, 구역으로 분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어떻게 썼어? 용도 지역에서 토지를 갖다 어떻게 썼나요?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21개로 나눠가지고. 생활권으로. 왜 그래? 생활권으로. 그럼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 그래서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의 용도 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될 수 없다라고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나왔잖아, 시험에서. 용도 지구는 어떻게 썼어요?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목적으로 쓰니까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들어가면 돼, 안 돼? 돼요. 네 개 들어가도 돼요. 고로 중복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를 안 해도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용도구역은 뭐냐? 어떻게 쓰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법 조문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98페이지. 용도구역의 이래 나옵니다. 용도구역 1안 이래 나오죠. 토지 용이나 건물의 용도, 앞에 말은 다 똑같아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하는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화, 풀어주기도 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줄짝, 따로 정함으로써, 이 키워드입니다. 따로 정함으로써 줄짝, 따로 정함으로써 줄짝. 그러니까 용도 구역의 쓰임은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따로 정한다 했잖아. 관계 없잖아. 관계 없이 독자적 목적으로 쓰입니다. 독자적 목적. 용도구역은 독자성이 강하고, 독자성이 강하다 보니까 행위 제한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각각의 용도구역에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별로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자성이 강하다. 그러면 토지 일부를 지역지구와는 관계없이, 그죠? 용도지역은 관계없이 따로 정함으로써 독자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데, 그 독자적 목적 달성을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용도구역 중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공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용어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죠? 거의 러시아어 수준의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극복하면 돼요, 이게.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 아니다, 이거는. 여러 번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여러 번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손바닥에 쓰고 메모지에 쓰고 등등 해가지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수시로. 그죠? 하루에 10분씩, 5분씩 투자해가지고, 그죠?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계속 익히는 겁니다. 계속 익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입사원으로 처음 들어가면 뭐부터 가르쳐 줘요? 수습기간에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뭘 가르쳐 줘요? 밥 먹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 뭐부터 가르쳐 줘요? 그 회사에서 쓰는 그 업무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제일 먼저 알려준다고요. 아주 우리가 도배를 하든 아니면 공사판에 가도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용어죠. 용어. 그 용어를 모르면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머리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뭐로 출제를 해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책에 있는 법 조문에 있는 글자로 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를 해석을 못하면, 용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하잖아. 그럼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알 수가 없고, 그럼 결국은 답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공법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게 이제 공법도 그렇고 민법, 개론 등등이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그죠? 도덕, 그죠? 이런 과목들 아니, 윤리 이런 과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먼저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오해를 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 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출제되는 문제만을 먼저 관심을 가지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용어를 먼저 익히시기 바라고,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남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중개를 뭐로 해요? 말로 하잖아, 말로. 말로 한다니까요. 말로. 그죠? 그런데 중개사가 말을 하는데, 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안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냉장고를 사러 간다, 아니면 TV를 사러 간다, 컴퓨터를 사러 간다,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한다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뭐, 램이 어떻고, 뭐, SSG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코어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2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용어를 한 개, 두 개 용어를 익히세요. 용어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각 잡고 1시간 동안 용어를 여러분들 백지에다 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동할 때 짜투리 시간을 내서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새로 나오는 용어들은요, 한 2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자꾸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익혀지면 개념을 잡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문장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보이면 단어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문장이 보이고요. 문장이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면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지향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도구역이냐면 뭐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에서 전통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파트인데, 그거부터 자꾸 볼게요. 이미 배운 건데. 이런 용도구역이 지정되려 그러면요, 이런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려 그러면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면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의견 듣겠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안을 세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이 결정된다. 즉 개발제한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뭐하고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그거로 절차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예요? 싹 다. 그죠?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인데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세 가지가 별도로 있죠. 그죠? 뭐요? 장, 개, 시. 장은 국장이 입안했을 때,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만이 결정해요. 시도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그게 뭐하고 연계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됐을 때는 국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라고 이미 관리계획에서 나왔죠. 누구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
시험에서, 국회법 시험에서 용도구역 파트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제일 쉽게 낼 때 야를 출제합니다. 결정권자를. 결정권자를 용도구역 가지고 출제를 가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하냐면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시가바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도입니다. 시도. 조심해야 돼. 누가 빠져요? 대도시가 빠집니다. 대도시가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입법의 미비는 아닌 것 같아요. 입법의 미비 같으면 개정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가바 조정구역이 들어올 때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대도시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바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된다?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구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외 언급이 없죠. 예외 언급이 없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칙이 한다는 이야기지, 뭐, 원칙. 원칙이 누군데? 시도, 대도시 시장이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권한자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요즘도 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별도로 뭐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실력으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시울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실력으로 시험 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정리가 다 돼서 시험장에 갈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권한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인데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나오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98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누구는 국장은 이래 나오죠. 누구는요? 국장은 이래 나옵니다. 시도 대도시가 없어요. 국장은 이래 나옵니다. 국장은 도시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을 뭐로 결정할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목적이 몇 개요? 세 개. 도시 뭐 방지? 확산 방지. 두 번째,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합니다. 최근에 그린벨트가 좀 뭐 하는 추세입니까? 지정되는 추세입니까? 해제되는 추세입니까? 해제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 인근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 상당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각종 스마트 타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고 있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내지는 엄청난 기간 동안 규제를 받던 토지들이 풀려가지고 금사라기 땅으로 지금 바뀌는 현장을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서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따로 만든 법이 뭐야? 그 갈로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그린벨트의 근거는 어디에 있더라? 개특법에 있습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줄여가지고 개특법 줄여가지고 두 문자를 따서 개특법 이래 부릅니다. 이런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면 그린벨트에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중개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맨날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이런 땅, 토지 같은 걸 하면 됩니다. 토지가 이제 수수료도 많고 그죠? 금액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특법을 여러분들이 그때 보시면 돼요. 개특법입니다. 개특법. 행위자에 그러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개특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고 싶으면 개특법을 보여야 됩니다. 밑에 행위제한이 나오네요. 행위제한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 밖에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어이구 따로 만든 법이 역시 무슨 법이에요? 개특법이죠. 그린벨트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더라? 개특법이란 법입니다. 개특법.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 16회 때 2005년입니다. 2005년도까지 2005, 2004, 2003, 2002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관심도 없었을 때 그냥 복덕방이라고 그냥 폄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개특법이 우리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때 시험 범위인 적이 있었고 개특법에서 시험 문제가 행위제한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 그때 당시에 약간
두 바닥 정도를 한 바닥 쓰고 그 다음에 지우고 한 바닥을 더 써야 되거든요. 두 바닥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공법이 전성기 때 시험 범위가 지금은 6개의 법률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지금 있는 6개에다가 뭐가 빠져나가냐면 여기에 있는 개특법, 그 다음에 산림법,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이렇게 해서 3개의 법률이 2005년이죠. 16회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17회 시험부터 그게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개특법은 별도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별 내용 없어요. 여기 답니다, 이게. 그래서 쓰면, 그린벨트는 누가 진행하죠? 국장이 합니다. 뭐 하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도시 무질서 뭐 방지에 있다? 확산 방지. 도시민들에게 뭘 준다?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 다음에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어디에서 지정한다? 개특법에서. 행위자는 어디서 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확산 방지나 그 다음에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 확보나 내지는 보안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위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둔다고 행위자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행위자는 어디서 한다? 개특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여러분들이, 어디 뭐, 가족분들하고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야외 여러분들이 뭐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그러고 보면 편말, 표지석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점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등등 해가지고 표지석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그린벨트 안에서의 행위자의 근거입니다. 여기 개특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3가지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이게 그린벨트가 주로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 지정되느냐를 보는 건데 이거 뭐 쉽죠,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린벨트는 어디예요?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뭐 왜 여기를 지정하는 데라니까 뭐야? 확산 방지죠. 확산을 막으려고 그러면 외곽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외곽에. 띠를 두르고 그린으로 뭘 친다? 벨트를 치는 겁니다. 이 그린벨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면 외곽에만 있느냐? 아니다. 도심지 중앙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인데 공원 뒤에 야산 내지는 우리가 동산 같은 게 있더라 하면 그 주변에 뭐로 지정됐다? 그것도 그린벨트로 지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는 뭐 하나요? 확산 방지는 아니겠죠. 이건 뭐 때문에 지정했겠습니까?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군 부대가 만약에 도심지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면 군부대 근처 디산, 야산 내지는 예비군 훈련장 근처 그런 데 가보면 뭐로 지정되어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지정했겠습니까?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와 확산 방지네. 와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주네. 라고 돗자리 패라 이러면 돼 안 돼? 총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되는 곳별로 목적이 다르니까 뭐가 다를까요? 목적이 다르면 뭐가 다를까? 행위자의 근거가, 행위자의 내용이 다르겠지.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3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뭐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렇죠.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답니다. 없잖아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어디를 보면 됩니까? 개특법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옵니다. 가만히 놔두시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뒤로 넘겨볼까요? 102페이지로 가볼까요? 102로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자연보호구역이 나올 겁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 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국장이 안 나오네. 국장으로 시험 문제 내겠네. 국장이 안 나오네. 나 모른다. 분명히 하겠다. 국장이 안 나온다. 시도 대도시시장은 줄짝. 시도 대도시는 줄짝. 도시의 자연환경 증가를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입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그러니까 주로 어딜까요? 산이죠, 산. 산인데 아무 나무가 있는 그런 산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생이 양호한 산입니다. 뭐 때문에 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여가 또는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죠? 식생이, 조림, 육림이 잘 되어 있는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산하는 데는 아닙니다. 등산하는 게 아닙니다. 등산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산책하는 데입니다. 산책.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걷겠습니까? 천천히 걷습니까? 천천히 산림욕 하러 가는데요. 어디요? 휴양림이나 수목원 이런 데가 도시 자연공원구로 지정되는데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입니다. 누가 안 나오네? 국장이 안 나오네. 국장 X라고 써놓으면 좋겠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필로 나중에 지우면 되잖아. 응. 그죠? 전부 다 여러분들 볼펜을 쓰시네요. 볼펜은 지울 수가 없는데, 연필은 지울 수가 있고, 연필 쓰는 게 좋은데, 나중에 지워야 되는데, 다. 자꾸 볼펜에 흔적이 남아있으면요, 눈이 어디로 갑니까? 볼펜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책을 보는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책 한 페이지 보는데, 책 한 페이지 보는데, 어떤 페이지는요, 그죠? 페이지에 목차만 줄 건 것만 보고도 페이지를 탁탁탁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속도를 갖다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필로 쓰면서 나중에 지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칠 게 많겠죠. 써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익혀집니까? 안 익혀집니까? 익혀지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그대로 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양을 줄여 나가는 형태의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좀 해두시고, 시도대도시 식생이양원 산지개발제한.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휴양림이나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정되는지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의 그 지정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아이고야 따로 법률로 정하네. 이것도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률로 정한다. 행위제한도 어디서 하는데라고 하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률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의 지정 근거는 어디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 행위제한도 어디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죠. 시험 범위,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관은 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미 배웠죠. 그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 인접한 토지, 바다나 그 인접한 토지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변경할 수가 있고, 행위제한도 어디서 합니까?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회법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관안법,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권한자가 누군지, 목적이 뭔지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위치상으로 어디 지정될 거냐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가 되겠죠. 그죠? 바다가 되는데, 주로 이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있다 그러면 주로 대상이 동서남해안 중에서 어디가 많을까요? 그죠? 여기가 많겠죠. 그죠? 남해안. 그죠? 동해안은 여러분들이 파고가 셉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하기에 적합지 않죠. 그리고 서해안 쪽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양식업을 하기에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거, 전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래, 그 다음에 김 등등의,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득, 전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남해안이죠. 이런 데 가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수자원입니까? 수산자원입니까? 수자원 아닙니다. 수산자원입니다. 수산자원. 생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답니다. 끝. 그래서 일단 4개의 용도구역 중에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요 시가바 조정구역, 세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 익혀져.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는 안 배웠냐면요, 시가바 조정구역은 안 배웠어요. 지금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배우기 전에 나머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시가바 조정구역은 나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근거가 어디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뭐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또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생이 뭐 해야 돼요? 양호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나무를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죠? 휴양림이나 그죠? 수목원 이런 데 가면 편백림 내지는 자작나무 내지는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군락지를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뭐 그런 데가 뭐로 지정될 수 있다? 수산자원을 도시 자연 공공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후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 무질서 뭐 방지의 목적이 있더라? 시가화 방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방지의 목적이 있다고요? 시가화 방지입니다. 시가화 방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뭐 방지의 목적이 있어요? 확산 방지죠.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에 있더라? 시가화 방지입니다. 이 시가화 방지하고 확산 방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개념적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린데,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시가화 유보구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유보구역. 뭐라고요? 시가화 유보구역. 뭐를 유보시켜놨다? 시가화를 유보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가화를 유보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개발을 유보했다는 이야기죠. 시가화를 유보했단 말은 개발을 유보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을 유보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 등등, 내지는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방제지구 등등을 이야기했을 때, 가들이 우리 관내에서 어디쯤에 위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공간적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법의 범위가 쉬워져요. 근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공간적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확산 방제니까, 저게구나. 그래, 그렇지.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공간적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갔다, 내지는 자작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그죠? 거기를 갔다, 여기가 도시 자연공원구역,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 그죠? 식생이 양호한 나무들이 쫙쫙쫙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해안 쪽에 어디 놀러 갔다, 아니면 서해안 쪽에 어디 갔다, 근데 양식업을 하고 있다든지, 수산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겠구나라는 등등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고 되는데, 그게 공간적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공간적 느낌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게 될 건데, 자, 시가화 조정구역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칠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최근에 이걸 왜 만드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이 없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들어옴으로써 좀 해결되는 측면도 있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이 주로 어디에 지정되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옆에 인접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성도시 이래 부르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진 않죠. 그래서 안양이 있어요. 안양이. 안양 옆에는 뭐도 있냐면요. 군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과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왕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성남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접시군하고 연결고리를 가져갑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안양을 보셔야 돼요. 안양을. 자, 안양이라는 도시를 놓고 보면 요 중심부가 형성이 됩니다. 도시는요, 중심부를 형성하고 나면요, 인구가 유입되고 각종 산업들이 우리가 이제 발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뭐 하게 됐다? 외부로 팽창을 해 나갑니다. 밖으로 커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도시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도시 성장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봐요. 도시가 중심부를 형성했죠, 그죠? 중심을 하면 외부로 팽창해 나갈 건데, 도시 팽창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팍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골고루 퍼져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연못에 도로를 갖다가 탁
던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파장을 그려나갑니까? 원을 그리면서 살이 퍼져나가죠.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모습.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은요,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그죠? 대전, 모든 도시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도시들은요,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외부로 이제 인구 유입으로 팽창을 해 나가는데,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니 알아서 커라이 라고 가만히 놔뒀어. 그러면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먼저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어디로 붙어버립니까? 4번입니다. 이쪽으로 붙어버리죠. 이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먼저 성장하냐면 이쪽으로 먼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양만 그런 게 아니고 성남도 그렇고요. 부산에 있는 김해나 양산이라는 도시가 옆에 부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림 그린 중에 생각해야지. 도시가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질서 있는 시가는 뭔데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팍 퍼지는 게 가장 질서 있는 시가화라니까요. 근데 도시가 무질서하게 뭐 되고 있다? 시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화. 그죠? 이걸 막아야 돼, 안 나와야 돼? 막아야 되죠. 그래서 시가화를 뭐 해버린다? 유보시켜버립니다. 유보.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시가화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시가화 유보구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유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보시켜버리냐면요. 여기의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유보시켜버리냐면요. 최단 5년에서 최장 20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별도로 그 도시의 성장 추세,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속도, 산업 발전 방향의 속도 등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요 정도 유보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12년 동안 유보시켰다면 12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가화가 유보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보돼 있죠? 그러면, 자, 안양이란 이 도시는 이쪽의 개발을 막아삐다니까요. 시가를 막아버렸죠. 그럼 도시가 성장을 합니까? 못 합니까? 성장을 해, 못 해? 성장을 해, 못 해? 해, 못 해? 그만 이야기해. 해, 못 해? 해.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까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쪽은 성장을 못 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성장할까요? 다른 쪽으로 성장하는데,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군포, 어왕 등등에서 가장 발전 속도가 높은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어디로 붙어버린다? 과천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과천 쪽으로. 그럼 또 도시가 또 무질서하게 또 시가화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그러면 시가화를 뭐 해버린다? 유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막아빈단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쪽으로 성장을 해, 안 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화분 있죠, 화분.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실에 놔둘 거 아닙니까? 거실에 놔두면 화분을 가만히 놔둡니까? 한 번씩 돌려줍니까? 돌려줘야 돼. 왜요? 그렇죠? 빛을 보는 쪽으로 나무가 뭐 한다? 우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가지고 나무가 이쁘게 크기 위해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거 때로는 뭘 하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 막아빈다니까요, 이걸. 그래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만약에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화분을 들여놓고 10년 동안 화분을 가만히 놔둬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서 그러면, 이상한 이제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버리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봐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만약에 한 3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도시가 한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은요, 옛날에 서울 근교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 무슨 도시라고 부르냐면 위성도시라고, 위성도시. 위성도시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수도권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서울이 있으면 서울 옆에 안양이 있고, 그죠? 그 옆에 성남이 있고, 그죠? 옆에
성남 밑에 뭐가 있나? 하남이 있고, 그죠? 구리, 남양주 등등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해바라기 도시라 불러요. 그 도시가 어디부터 성장을 했냐면요. 옛날에는 시가와 초중국이 없으니까 여기에 성장을 해요. 여기서부터 안으로 밖으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서울 직경지역에 보세요. 왜 여기가 불가피하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싶은데 자금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노린다. 항상 내가 뭐만 생기면 돈만 생기면 어디 들어간다. 서울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잠재적 수요를 항상 품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 왔죠. 근데 이제 뭐가 들어서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리냐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신도시가 어디보다는 삶의 질이 더 낫더라. 어떨 때는 서울보다도 삶의 질이 더 낫거든. 그러니까 신도시 쪽으로 이주가 이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인구 변화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형화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진작에 해소했으면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이 넘게 사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기형화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끝에서 끝까지 뭐 4시간은 무슨 4시간 KTX 타면 2시간 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비행기 탔다 이러면 비행기에 있는 시간보다도, 그죠? 체크인 하는 시간하고 내려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앉아가지고 신문 한 면 보면요, 내려야 돼요. 그만큼 땅덩이가 좁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어디에 모여있다? 여기 모여있죠.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땅덩이는 좁은데 여기 와글와글 모여있는 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위에 뚱땡이하고 뭘 하고 있냐면, 적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엄청 위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다 알잖아요. 위에 뚱뚱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미사일 3개를 쏴비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2천만이 바글바글 모여서 할까, 아이가. 다리 2개 끊어삐고, 여의도에 하나 쏴삐고, 여의도에 쏴버리면 뭐가 마비가 돼요? 경제가 마비가 된다니까요. 경제, 정치가 마비가 된다니까요. 그거 다 모여있잖아, 그게. 그런 정도로 몇 개 해버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된다니까요, 마비.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이걸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지방으로 자꾸 내려보내고 인구도 분산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조금 안정화되겠죠. 주거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거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각자 소비도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너무 과밀히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그죠? 주거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도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애들 교육비가.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겁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만드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래되지는 않았다니까요. 오래되지 않은 저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무질서한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거든요. 12년. 12년을 갖다 유보시켜 놓으니까 다른 쪽으로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시간이 지나면 유보된 것들이 왜요? 유보 기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럼 풀린다니까요. 풀린다는 건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가화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데가 이제 시가화가 급격한 시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균형점을 찾아 나간다. 이게 시가화 조정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봤던 시가화 조정구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생하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볼 건데, 여기서는 당연히 뭘 할까요? 행위 제한을 하겠죠. 뭘 한다고요? 행위 제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어떤 행위 제한들이 각각 벌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배우는 파트에서는 핵심적인 제도가 됩니다. 핵심적인 제도. 시가화 조정구의 행위 제한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시험은 만약에 하를 내면요, 용도 구역에서 문제를 하를 내죠. 하를 내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지금 판세 나온 거. 근데 문제 수준은 하가 아니고 문제 수준을 뭘 올린다? 중으로 올리죠. 중으로 올리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출제 방향이 두 군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행위 제한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나머지부터 정리할게요. 자, 원칙은 누가 지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시도가죠. 시도. 누가 빠져있다? 대도시 조심해야 돼. 대도시가 빠져있어. 시도는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 무질서한 방지, 시가화 방지죠.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에서 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방지가 다른 건 아시겠죠? 그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도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OX. X죠. 그러니까 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를 바꿔서 문제를 낸 적도 옛날에 있었더랬어요. 진짜 유치하죠, 문제가.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란 말이 있는데 그걸 헷갈려하면 안 되지.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하게 해서 몇 년? 5년에서 20년. 최단 5년, 최장 20년. 이 유보기간입니다. 안에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 있다고 인정합니다. 유보란 말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죠. 나중에 하자 이 말이죠. 최단 5년, 최장 20년 동안 유보시켜 놓는 겁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맨 끝 문장은 항상 똑같아요. 뭐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즉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화 조정구역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누가 되고 예외는 그렇지. 자,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제가 12년으로 한번 잡아놨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설명 기억나시죠? 그 몇 년으로 잡아놨어요? 12년으로 해놨거든. 12년. 12년이 지났어. 1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시가화 조정구역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해제되는 겁니까? 해제된다. 해제된다는 말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효라고 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있는데 그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 사이인데 12년으로 정했잖아요. 그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만다, 잃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던 걸 뭘 할 수 있다? 시가화를 할 수 있다. 시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떡 봤더니만 토지용계 확인서를 뗐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로 지정돼 있더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죠. 뭘 봐야 돼? 유보기간을 봐야 돼. 유보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 놨는데 만약에 오늘로써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곡선을 가져가겠네. 시가화 조정구 지정되면요. 떨어졌다가 결국 유보기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성수에 비례해가지고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유보기간이 2년 남았어. 그래, 덜렁 샀거든. 그러니까 재연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 하나만, 날짜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의 발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경우 국장 시도는 대통령 제안바에 따라 사실을 뭐 해준다? 고시하여야 한다. 유보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했다는 사실을 뭐 해라? 고시해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전, 행위전. 그래서 용도구역은요, 행위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시가화 조정구역만 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법적 근거는 어디냐면 국계법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근거는 뭐였어요?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한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이었죠.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의 법적 근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계법이죠. 국계법. 그래서 국계법에서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볼 건데, 자, 시가조정 행위제한을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까요?